천지TV 경제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은 이인철입니다. 이인철의 경제 인사이트 첫 방송인데요. 지금 전 세계 경제 패러다임이 코로나19 전후로 바뀌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경제 부문에 몸담아 왔지만 이번 감염병 위기는 처음입니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G2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10년 넘는 장기 호황을 구가했던 미국도 그렇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진원지인 중국 역시 양국 모두 1분기 마이너스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이 넘는 국가들이 국제통화기금 IMF에 도와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자, 우리가 잘 만드는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팔아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많습니다. 과연 이 방역과 경제 활성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최근에 그나마 이 지자체가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뿌리기 시작하면서 정부의 재난금이 지금 청원이 이제 시작이 되면서 약간의 변화의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벌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최악의 상황을 겪었던 미국과 유럽이 지금 방역과 그리고 생활 속 거리두기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이에 글로벌 기업들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물밑 경쟁이 한창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해 보고요. 또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 회복, 극복을 위해서 어떤 과제 해법이 있는지 진단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제 옆에 지금 오늘 첫 방송이기 때문에 귀한 분, 제 절친 두 분 모셨습니다. EAR 리서치 대표입니다. 홍춘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다들 아시겠지만 증권사 리서치 센터장 출신이고요. 지금 은퇴해서 저술, 강연, 방송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제 오른쪽에는 이분도 유명하십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의 황세훈 실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세기 넘는 아마 자본시장 이분 손 안에 꽉 있습니다. 이 두 분의 도움이 오늘 절실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국내외 경제 상황부터 좀 짚고 넘어가죠. 해외 부분에 대해서는 홍 박사님께, 국내 부분은 황 실장님께 각각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썩어도 준치라고 미국이에요. 10년 넘는 장기 호황이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미국의 경제 회복이 어떻게 될 거냐를 두고도 전문가들 사이에서 의견이 좀 분분하죠. V자형 반등은 좀 멀어진 것 같지만 U자형이냐, 바닥이 긴 U자형이냐 아니면 L자형이냐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자, 홍 박사님 의견이 궁금합니다. 네, 일단 뭐 저희가 치료제 개발이라든가 또는 백신 개발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뭐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서 적극적으로 주요국들이 치료제 개발과 백신 개발에 또 걸리는 시간들을 단축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 경제 전망을 할 때 있어서 좀 주어진 정보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들 현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지난 4월 미국의 고용보고서가 발표됐는데, 이 고용보고서가 뭐냐면 뭐 실업률이라든가 취업자 수의 변화 이런 걸 보여주는데, 세상에 무려 2천만 명이 넘는 실업자 수가 증가를 하는, 그러니까 대공황 때 실업률이 27%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숫자는 아닙니다만 그 정도로 추산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나온 이 실업자의 숫자들 이런 것도 실업률을 보면 한 14% 정도까지,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세계 경제의 성장 엔진 역할을 담당해주고 있었던 두 지역, 중국과 미국이 연이어 이렇게 충격을 크게 받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특히 더 걱정스러운 것은 최근 발표된 4월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는데, 네. 전월 대비 마이너스 0.8%. 아무리 국제 유가가 많이 빠졌다지만 물가가 전월에 비해서 0.8% 빠지는 건 저도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3월달에만 0.4%가 빠졌거든요. 다시 말해서 딱 두 달 사이에 물가가 1.2% 빠진, 말 그대로 이제 디플레이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V자 회복에 대한 기대는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만 보면 일단 2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폭이 굉장히 커져서 투자은행들 따라 전망치는 다릅니다만 대략 마이너스 20에서 30%도 각오해야 될 수 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 전 분기 대비 연율 통계라는 것 때문인데, 이 속도대로 계속 경제가 성장하면
한 해 성장률이 얼마냐 이걸 측정한 거니까요. 대략 전 분기 대비로 보면 한 5% 이상 감소하는 흐름이 2분기에도 이어지지 않겠냐 이런 전망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부정적으로 해주셨어요. 희망은 있는데 네. 현재까지만 보면 일단 대대적인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 덕분에 경기의 추가적인 하강은 3분기 정도에는 멈추고 그때부터는 좀 회복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은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고 특히 IMF가 올해 경제 성장률은 3% 마이너스 이렇게 하지만 내년은 회복된다고 보면 일단 시장의 참가자들은 V자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암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해서 디플레이션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눠보고요. 자, 그럼 황 실장님. 네. 자, 국내 경제로 이제 눈을 돌려서 우리나라는 2017년이 정점이었어요. 연간 기준으로 보면 2018년, 2019년 올해도 지난해 경제 성장률을 넘을 수는 없는 것 같고 마이너스냐 아니면 선방하느냐 이 기로에 서 있는데 자,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외국에서 볼 때는 좀 V자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거든요. 일단 V자형을 이루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는 2% 이제 겨우 맞추는 정도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을 했고요. 물론 이제 2018년도 같은 경우에는 2.4% 내외 정도니까 그보다 더 높았죠. 사실 올해 경제 성장률은 지금 현재의 상황만 놓고 보면 사실 마이너스 성장만 기록하지 않아도 상당히 선방하는 거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0%만 달성을 해도 이 정도면 굉장히 선방한 것이다라고 이제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더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마이너스 성장률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만 반등세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이냐 내지는 이게 굉장히 조금 더딘 L자 형태. 이제 개인적으로는 L자 형태라기보다는 우리 이제 스포츠 메이커 중에 나이키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나이키 상표처럼 완만하게 이제 상승은 하기는 하겠지만 완만한 형태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 회복될 가능성을 오히려 더 높게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이전과 동일한 경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사실은 V자 반등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개별 경제 주체, 기업과 가게가 되겠죠. 개별 경제 주체들의 경제적 상황이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다. 특히나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파산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 완전히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구조적인 변화가 나타났을 때 V자 반등은 사실상 쉽지 않다라고 예상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예. 반등이 가능은 하겠습니다만 굉장히 완만한 형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오히려 훨씬 더 높아 보인다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국내 경제 전문가들 대다수가 나이키 커브형 말씀하신 이제 회복이 굉장히 더딘 형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을 주시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홍 박사님은 미국 경제 및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암흑이다. 정확하게 말할 수 없다라고 언급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최근 홍 박사님은 지금 디플레이션에 관한 책을 썼어요. 정말 잘 되는 집은 가지나무에 수박이 열린다고 타이밍이 절묘합니다. 자, 그러면 이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디플레이션이 뭐고 그러면 책 내용이 과연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세계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오는 건지 아니면 한국 경제가 디플레이션이 오는 건지 어떤 내용을 주로 담고 있고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일단 디플레이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돈값이 올라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쉽게 얘기해서 현금을 들고 있는 사람이 세상의 왕이 되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국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이 중앙은행들이 제로금리를 만들고 양적 완화라는 걸 하면서 돈을 막 찍어내는데 그 돈이 실물 경제로 이렇게 잘 풀려가고 또 이게 대출을 통해서 사업 자금이 되고 또는 부동산 투자 자금이 되고 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될 때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게 오게 되는데요. 특히 디플레라는 게 방금 우리가 성장률에 대한 전망을 했는데 경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사업 계획이 있고 내년 사업 계획이 있는데 그 사업 계획을 생각해서 사람들도 뽑고 설비도 준비해놨는데 물건이 그거 대비 안 팔리면 예를 들어서 최근 발표된 미국의 4월달 자동차 판매를 보면 전년 동기 대비 46% 빠졌거든요. 그러면 재고가 고스란히 그만큼 쌓였다는 뜻입니다. 자, 이 재고들을 어떻게 보면 처분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밖에 없잖아요. 판촉 활동을 열심히 하고 가격을 인하해주는. 그러니까 이게 경제 전체를 이제 억누르게 되겠죠. 왜냐하면 물건 잘 안 팔려 가격 떨어지고 또 가격 떨어지면서 기업들의 수익성이 나빠지니 사람 해고하고 사람 해고하니까
노동시장에서 경쟁이 치열해져서 이게 결과적으로 다시 임금 하락으로 연결되는 이런 게 이제 디플레라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미국에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8%나 떨어지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디플레이션의 위험은 우리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로도 지금 확산 중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 오늘 이야기 주제입니다만 한국판 뉴딜 같은 우리나라 정부 내에서의 적극적인 정책도 정책이지만 각국에 있어서 또 한 나라만 돈 풀면 이게 환율의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서로 그냥 자기 살겠다고 아우성을 치면서 세계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정책 공조들 이런 협력들이 필요한데 이게 사실은 참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인데 여기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디플레이션 해법에 대해서 나중에 자세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일단 디플레이션 하면 생각나는 국가가 있습니다. 일본의 그 잃어버린 20년을 얘기합니다. 자, 물건값이 더 내릴 수밖에 없다. 수요 측면에서 물건값이 더 내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 소비자들은 지갑을 열지 않습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않으면 공장을 구태여 기업은 돌릴 필요가 없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인력, 특히나 남아있는 유휴 인력에 대해서는 구조조정을 단행합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이런 경제 악순환, 특히나 이제 소비 측면에서 공급 측면이 아닌 소비 측면에서 이 디플레이션을 가장 경계하고 있는데 뭐 지금 홍 박사님 얘기로는 미국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디플레이션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자, 이에 대한 황 실장님 의견이 또 중요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네, 단기적으로는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조금 이제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 그러니까 내년 혹은 후내년까지 기간 동안을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본다면 사실 디플레이션은 단기적인 이슈일 가능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수요가 굉장히 크게 위축되어 있고요. 이것이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이제 원인 진단을 해볼 수가 있겠죠. 앞서도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없어지고 공장이 안 돌아가고 임금이 다시 줄어들고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들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이제 정부의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중앙은행과 정부의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총수요를 계속해서 일정 부분 끌어올리기 위한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이라는 형태로 총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한 수단들이 적극적으로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디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는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도 지금 거의 뭐 0%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달 보면 0%, 뭐 0.1%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에서도 디플레이션이라는 것이 더 이상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라 당장 우리의 현실로 닥칠 수 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히 크고 소비를 추가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본격적으로 정부의 재정 확대 정책들이 아직 이 재정 확대 정책이 본격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작용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라서 3분기 그리고 연말 근처로 가면 오히려 총수요는 꾸준히 살아나는 모습, 그리고 코로나에 대한 예를 들어 치료제가 개발된다든지 백신이 개발된다는 이런 소식들이 뉴스에 보도가 되기 시작을 하면 사실 수요는 어느 정도는 회복될 가능성들이 있다. 따라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를 해본다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보다는 자금이 특정 섹터로 쏠려서 쉽게 말하면 자금의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조금 더 우려스럽다고 개인적으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가장 좋아하는 토론의 패턴입니다. 홍 박사님 디플레이션 온다? 여긴 안 온다예요. 저는 이쪽에 무게를 두고 싶은 게 통상 경제학상에서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쓰기 위해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1년 전에 비해서 2년 연속 마이너스 하는 상황에서 이제 물가까지 같이 2년 연속 떨어져야 되기 때문에 자, 과연 우리가 2년 정도 마이너스 경제 상황, 물가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 일본처럼 버틸 만한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자, 황 박사님 한 번 더 반론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이제 이 디플레라는 게 왜 저희가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좀 하냐 하면 우리나라 이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0.1%거든요. 4월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근데 이제 4월달도 그렇고요. 이전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물가가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건 이 생활 물가하고는 좀 달라요. 그리고 이제 정부의 어떤 공교육이라든가 각종 정부의 정책적인 부분이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순수하게 소비가 위축돼서 나타나는 아직 물가를 이제 떨어뜨리는 디플레이션을 우려할 정도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어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반론을 하자면 네. 이제 그 한 경제는 생산 캐파에 해당되는 이 잠재 GDP라는 게 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람들이라든가 공장을 갖다가 풀 가동했을 때의 경제 성장이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성장 대비해 가지고 우리나라 실제 수요가 부족하면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이게 재고가 쌓이거든요. 재고가 쌓이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가동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공장 가동률 뭐 이런 지표 우리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70%대예요. 뭔 말이냐면 한 100대 정도의 기회를 갖고 있다면 그냥 억지스러운 비율 수도 있지만 20, 30대 이상이 놀고 있다. 외환위기 때가 한 40대 놀았거든요. 그보다는 좀 낫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언제부터 지금 이러고 있냐면 2013년부터 계속 지금 공장 가동률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 7년째 가동률이 떨어지는 과정에서 물론 이제 이유가 있었겠죠. 아유 해외로 나간 설비도 있었을 거고 또 우리나라 내에서 뭐 그 뒤에 여러 가지 불황의 문제들도 있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우리 경제가 조금씩 물가 상승률 자체가 2012년 이후에 한 번도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가 2%인데 그걸 회복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6년, 7년을 끌어가고 있는 어떤 물가 상승률의 둔화 경향에 여기에 충격, 이 코로나19라는 충격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거 안 온다 이렇게 단언하고 대응하기보다는 네. 제 생각에는 이와 같은 위험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기 때문에 단호하게 대처하자. 그래서 디플레를 박사님 말씀대로 네. 쫓아내자. 근데 쫓아내기 위해선 단호하게 행동해야 된다. 저는 뭐 오늘 이제 재정정책 이야기하겠지만 네, 이게 기초소득 이거 언제 주는지 정말 기다리다가 목이 빠지지 않았습니까? 좀 이미 지급되고 있어요. 예, 이제 전 아직 내일입니다. 그래가지고요. 아무튼 너무 좀 지연되고 규모도 적은 거 아니냐. 이러다 큰일 날 수 있다. 초기에 잘만 하면 초기 진화가 가능한 상황인데 나중에 이거 문제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디플레이션이 현실화되기 전에 미리 대비하고 준비하고 이제 최선의 이제 방책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몫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디플레이션의 어떤 배경에는 국제유가 하락이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유가라는 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가중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런데 최근에 국제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리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을 좀 못했어요. 자, 황 실장님, 국제유가 급락의 배경, 여기에는 뭐 패권 전쟁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뭐 헤게모니 싸움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면 수요 측면의 원인, 그다음에 공급 측면의 원인이 동시에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크게 작용한 부분은 결국은 수요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안 움직이고 집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전도 안 하게 되고요. 여행도 못 하게 되고 비행기도 못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교통수단의 올 스톱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유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감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만약에 이렇게 수요가 감소를 했을 때 공급도 따라서 감소해 주게 되면 사실 가격은 어느 정도는 유지해 줄 수 있었을 텐데 지금 이제 국제 원유 공급 사이드를 살펴보면 사우디와 그다음에 러시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이 사우디와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오일 그러니까 셰일가스 업체들을 견제하려는 그런 의도들이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감산에 쉽게 합의를 하지 않고 오히려 계속해서 이전에 생산량을 유지를 하면서 공급량은 높게 유지를 해왔단 말이에요. 수요는 큰 폭으로 떨어지는 상태에서 공급량은 줄지 않고 계속해서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그 가격 하락 요인이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20불대 근처까지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지난 이제 5월 WTI 가격을 살펴보면 심지어는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이런 마이너스 유가라는 게 이게 과연 말이 되는 유가냐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런 마이너스 유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제 일시적인 현상인 거고요. 조금 더 이렇게 정상적인 가격 흐름을 보면 결국은 수요가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산유국들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팔아야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감사는 계속해서 소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아마 상품 시장을 전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환율도 외환도 그렇습니다만 뭐 국제 유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가 전망 계속해 이렇게 저유가가 지속이 될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 뭐 지금처럼 10불, 20불 정도 유가 레벨은 이건 너무 가혹한 조건인 것 같고요. 특히 그 중동의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손익분기점 유가라고 이제 저희들이 부르는데 이게 뭐냐면 이왕 투자돼 있었던 그 투자는 그냥 이건 손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가변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그 퍼올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투입 비용들만 갖고 이렇게 계산을 한번 해보면 중동 지역의 상당수 국가는 아직도 10불 아래에서 가변 비용이라 버틸만 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전 세계 그 원유 생산량이 약 1억 배럴 정도 됩니다, 하루에. 엄청난 양이죠. 그 중에서 37%에서 40% 사이를 오펙 국가들이 차지해요. 사우디를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한 4천만 배럴 정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원유 생산 국가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최근에 2,400만 배럴까지 찍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이 하루에 1억 배럴인데 혼자 4분의 1 가까이를 한 거예요. 그럼 얼마 전에 2006년 기준으로 그때 얼마냐 보면 800만 배럴도 생산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12년, 13년 만에 3배 이상을 증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 정도에서 생산 비용이 들어가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퍼메인 지역 같은 아주 원유 생산에 있어서 생산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은 심지어 20불대 후반도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 말고 이글포드라든가 다른 여러 지역들은 40불대다라는 전망들이 우세한 것 같아요. 예. 그럼 결국 이제 제 생각에도 오르긴 오를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게 못 버틸 것 같아요. 이 유가를 이 생산 비용이 40불인 회사가 어떻게 버팁니까? 더군다나 요새 회사채 금리가 급등해가지고 자금 조달도 되게 어려운 여건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유가는 좀 오를 것 같다. 예. 근데 수요가 너무 적어서 가파르게 오르기는 어렵지 않겠냐 보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뭐냐?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참 용감합니다. 지금 삼성전자만 많이 산 게 아니라 이 동학 개미 운동이 국제유가 이렇게 많이 떨어졌으니 빠르게 오를 것이다. 반등에 베팅을 했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품입니다. 원유,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 ETN이라는 상품에 거액의 조 단위로 지금 베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게 어떤 상품인지, 왜 위험한지도 우리 황 실장님이 좀 따져주세요. 네, 원유 레버리지 상장지수증권 ETN은 이제 레버리지 상품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다시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승 방향에 투자를 하는 보통 일반적인 레버리지 ETN 상품들이 있고요. 반대로 유가가 하락하는 데 베팅을 하는 인버스 레버리지 ETN 상품들이 있습니다. 둘 다 굉장히 고위험, 고수익 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레버리지가 의미하는 것은 결국은 예를 들어 일반적인 레버리지 상품 같은 경우에는 원유 가격이 2배가 된다. 그러면 해당 ETN의 가격은 4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상품인 거고요. 반대로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이라고 하면 원유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진다. 그러면 이익이 2배 이상으로 난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가격의 변동성, 원유의 가격 변동성을 2배로 뻥튀기 해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아마 정확하게 그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원유 가격의 변동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지난 4월 달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마이너스 43%까지 떨어지는 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리고 마이너스 유가로 갔을 때는 사실은 이거는 진짜로 일상적인 변동폭을 극도로 벗어나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상황에서는 사실 레버리지 인버스 상품, 원유 가격 하락에 베팅을 하는 상품이죠. 그리고 원유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는 일반적인 레버리지 상품, 이 두 가지 상품들이 모두 다 대단히 위험한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4월에는 하루에 마이너스 43% 나왔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론적인 가격을 볼 때 마이너스 50%가 하루에 나와버리면 레버리지 상품은 이론적인 지표 가치가 0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즉시 상장 폐지가 되면서 청산이 되어버리는 100% 손실로 끝나버릴 수 있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이 정도의 극심한 가격 변동성이 나타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대단히 높다. 그리고 이렇게 높은 변동성에서는 예상했던 가격, 예상했던 수익률을 맞춰내기가 대단히 어렵다는 점은 반드시 이해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또 문제점은 이게 지표 가치와
실제 거래 가격 간에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괴리율이라고 보통 부르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표 가치는 200원, 300원 수준인데 거래되는 가격은 700원, 800원 뭐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괴리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는 실제로 유가가 상승을 하더라도 내가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을 올리기는 사실 상당히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점들은 분명히 이해를 하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한쪽으로 투자가 쏠리는 건 굉장히 경계해야 합니다. 레버리지라는 게 뭐 코스피 상승률이라고 친다면 2배. 이 제로섬 게임에서 내가 2배 먹으려고 한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분명히 리스크가 많습니다. 한쪽 방향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오른다가 아니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코로나 이후 우리 경제는 과연 어떤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가야 할지 대안과 해법을 좀 모색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 10일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을 했죠.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를 경제 전시 상황이다. 1930년대 대공황에 버금가는 위기다라고 진단을 하면서 코로나19 이후에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홍 박사님, 임기 4년 차에 한국판 뉴딜을 꺼내들었어요. 일단 뉴딜이 어떤 개념인지, 왜 이 시점이 뉴딜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이제 자본주의 역사가 뭐 한 200~300년이라고 한다면 여러 번의 불황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 번의 불황 중에 이제 가장 기억에 오래 남고 또 그 비극으로 끝난 불황이 바로 1930년 또는 29년에 발생했던 대공황인데요. 이 대공황 당시에 이제 후보 정부가 미국의 이 정책을 펼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쓰거나 혹은 금리를 인하하는 등의 이런 경기 부양 정책을 좀 펼치기보다는 경제에 존재하고 있는 이 거품을 좀 청산하자라는 그런 의견을 가진 강요들도 많고 특히 그때 재무장관이 아주 유명한 이야기를 했죠. 주식을 청산하라, 노동자를 청산하라, 자산을 청산하라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 후보 대통령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던 걸로 보이지만 안타깝게도 그 정책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 1933년 새롭게 취임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 취임하자마자 신경제 정책들, 뉴 이코노믹 플랜 이런 걸 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뉴딜이라는 새로운 약속이라는 걸 펼쳐들었는데 그 중에 이제 3가지 정도가 굉장히 중요한 약속들을 했는데 첫 번째가 이제 전후부흥공사, 죄송합니다. 경제개발공사라는 걸 만들어가지고요. 니파라고 부르는데 어려운 그 약어라서 저도 기억을 잘 못하고요. 한마디로 말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재정을 써서 경기를 부양하겠다라면서 후보댐을 비롯한 그 수많은 공공 프로젝트들, 특히 테네시강 유역 개발 사업이라는 세계적인 프로젝트들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농산물 가격이라든가 이런 걸 안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농촌에 또 부흥을 위한 정책을 투입하고 세 번째는 그때 당시에 이게 정말 진보적인 정책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제 노조의 결성 이런 것들을 자유화시키고 하면서 근로자들의 소득 증가를 위한 그런 보조 정책들을 펼쳤습니다. 이 3가지 정책이 뉴딜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이외에도 많은 정책을 펼쳤는데 하도 위헌 소송이 걸려서 무력화된 경우도 많지만 이 3가지 정책은 핵심입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발표된 한국 정부, 문재인 정부의 3대 프로젝트는 3가지입니다. 3대 프로젝트는 바로 디지털 인프라. 예. 두 번째가 비대면 사업. 와, 이거 진짜 앞으로 중요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가 SOC 디지털화. 이런 거 보면 최근에 발표됐던 그 서울시 용산 개발 프로젝트를 비롯한 도시 재생 프로젝트들과 함께 어떻게 보면 협의들이 이전부터 진행되다가 이번에 어떻게 본다면 정권에 2년을 남겨둔 상황에서 경기 부양도 부양이지만 한국 경제의 어떤 성장 잠재력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특히 DJ 정부 때 초고속 통신망 YS 정부 DJ 정부 때 우리나라가 인터넷망 깔았던 거 기억나시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먹거리 산업들을 또 만들어내는 데 기여했다라는 점을 이번에 특별히 부각하는 부분을 보면 어떻게 보면 산업정책 측면에서 좀 상당히 강한 어떤 이쪽에 대한 적극적 추진 가능성도 있지 않냐. 특히 어제 열렸던 그 한국판 뉴딜 TF에서 보다 좀 자세한 내용들, 그래서 10가지 중점 과제가 이제 곧 발표된다고 그러는데 이거 관련주들이 오늘 또 움직이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시장이 이런 정책에 대한 기대들이 꽤 높아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마 이제 미국의 역대 대통령 하면 다들 링컨 대통령을 첫 순으로 꼽을 거예요. 그러나 아마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 1930년 미국의 대공황 당시에 제32대 대통령이었습니다. 뉴딜을 추진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내건 국가재건 프로젝트입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근본위 위주의 금융정책을 혁신하고요. 또 높아진 생산성에 걸맞는 임금 인상을 추진합니다. 그러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그 공약을 거의 6년 가까이 실천을 하면서 사실상 지금 그 이후에 뉴딜 이후에 현재 미국이 있다. 현재 미국의 발판이 만들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미래 선점 투자가 될 것이다라고 했어요. 물론 앞서 세 가지 꼽아주셨고 10대 세부사항이 이달 말 다음 달 초에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 디지털화 얘기는 많이 들어왔고 그리고 비대면 산업 뭐 지금도 뭐 의료며 교통이며 그리고 이제 유통 부분에서 비대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느냐 이 규제에 막혀서 기득권층에 막혀서 굉장히 답보 상태인 것도 꽤 됩니다. 원격 의료가 그렇고요. 그리고 특히나 타다로 대변되는 공유 경제가 그렇고요. 과연 이게 정부의 의도대로 성공적으로 갈 수 있겠느냐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일단 뉴딜이 성공하려면 관련된 산업 정책의 변화도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라고 지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표되는 한국판 뉴딜 정책들을 살펴보면 일단은 인프라를 확충하겠다. 물론 다 디지털 인프라죠. 이 방향성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인프라를 깔았을 때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들이 나오는 거고요. 그 비즈니스 모델들을 통해서 수익을 발생시키려는 기업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인프라 자체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만 이 인프라를 가지고 새로운 창의적인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들이 내지는 산업적 규제들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규제는 상대적으로 조금 경직되어 있다라는 평가들을 많이 받습니다. 앞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지금 원격 의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타다 같은 경우도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에도 디지털 인프라가 확충이 되어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려는 시도들이 나타났을 때 만약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향후에 그 투자된 비용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사전적인 투자는 불가피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한 투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을 때까지 이 비즈니스 모델을 제대로 돌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충분히 가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인프라가 갖추어져 있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새로운 기업들이 과연 활발하게 나타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러한 인프라 개발 사업 그리고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결국은 관련된 산업 규제들이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뀌는 이런 모습들이 수반될 때 조금 더 극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격 의료나 타다와 같은 공유 경제에 대한 어떤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이런 법안들을 보게 되면 이게 여당이 민주당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그게 제일 답답한 거죠. 이제 타다 관련법 관련돼 있는 경우에는 뭐 사실 여야가 따로 없이 제정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번에 새로 국회가 또 개원하니까 충분히 이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은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닌가. 더 나가서 그때와 좀 다른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또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지금 사실 이제 언컨택트라는 이 사회적 분위기들이 조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 추진해 볼 수 있는 방향은 잡았기 때문에 세부 과제들 나오고 특히 이제 새로운 국회 개원하게 되면 한번 기대는 해볼 수 있다. 근데 이제 저희는 누차 이럴 때 이코노미스트들은 항상 한마디 하는 게 뭐냐면 방향을 참 잘 잡아서 세련되게 돈을 잘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경기 안 좋을 때는 일단 돈을 먼저 미리 확정된 프로젝트를 단축한다든가 하는 쪽으로 먼저 쓰는 게 필요하지 너무 세련되게 섬세하게 모든 부작용을 다 생각해서 배려해서 정책을 쓰다 보면 실기할 수도 있다라는 걸 좀 우리가 걱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또 하나 이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 연설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전 국민 고용 보험 시대를 열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잃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이게 굉장히 좋은 취지이지만 과연 왜 이 시점에서 고용보험 시대를 연다라고 강조했는지 두 분의 의견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죠. 이제 황 실장님. 네, 일단 전국민 고용보험의 적용은 결국은 사회 안전망의 강화라는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외부적인 큰 충격이 왔을 때 실업자가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고요. 그리고 자영업자가 어려움에 빠지는 거는 이거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충격을 받았을 때 결국은 이 충격을 주는 원인이 근본적으로 제거가 됐을 때 얼마만큼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느냐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경제 주체들이 이전의 경제 상태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제 주체가 그것을 어려운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만약에 무너져 버리게 된다면 시장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해서 최소한의 수준에서라도 이전의 경제 상태 내지는 소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의미에서 봤을 때 결국 전국민 고용보험의 적용은 결국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안전망을 강화시킴으로써 위기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미 고용보험이라는 게 존재를 하죠.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직장에 고용되어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여기에 이제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만 아직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충격을 받으시는 분들은 사실 이렇게 고용보험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전체에 이러한 고용보험을 전체 확대 적용하는 부분은 조금 길게 놓고 보면 결국은 이거는 그 이제 기본소득제까지 연결되어 있는 사안이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네. 사회 안전망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요약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전체 근로자 수가 한 2,7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절반이 채 안 됩니다. 고용보험은 회사원이라면 본인의 소득의 0.8%, 회사가 0.8% 반반씩 부담하는 구조지만 장업자는 개인사업자는 본인이 다 물어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되면 자동스럽게 4대 보험을 다 가입해야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가 채 되지 않습니다. 결국 사회적 어떤 이제 이 공적 부조 내지는 어떤 이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 특수구직 고용자들 이런 분들을 고용보험의 테두리 안에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이 연속성상에서 답보가 되느냐 이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게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게 이 고용보험의 이제 확대는 선의는 굉장히 좋은데 이게 이제 왜 저희가 이렇게 약간 신중한 이야기를 자꾸 하게 되냐면 지금 같은 국면에서는 이게 증세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거든요. 이제 이 이야기를 저희가 이제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제 일본 이야기를 잠깐 하자면 일본 경제가 잃어버린 30년에 이제 접어드는 게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난 명목 GDP 기준으로 해서 일본 경제가 가장 좋았던 게 1997년이에요. 그러니까 23년 전이 명목 GDP가 제일 컸었어요. 그러다가 좀 경제가 회복된 게 한 2008년 또 2018년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그 숫자에 진입을 했는데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 터지고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코로나 사태까지 터져서 일본 경제가 저렇게 됐는데 왜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도대체 회복을 못하나? 특히 아베노믹스까지 하는데 조사를 해보면 그 사이에 3번의 세금 인상을 단행했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경제가 디플레이션 늪에 빠져가지고 막 이 온실을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비세를 기존 3%에서 지금 10%까지 올렸거든요. 왜? 그럼 당연한 게 복지도 해야 되고 특히 노령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거기 특히 일본이 이제 개보험 제도라는 여러 가지 의료보험에 대한 확충 이런 것들을 복지제도 차원에서 추진을 해온 건 좋았는데 그 재원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적자 문제가 커지니까 경기가 아주 조금만 살아난다 싶으면 금리 세금 인상하다가 어떻게 보면 이게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는 일단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선의를 저희가 뭐 부인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이번에 환노위에서도 고용보험 대상자를 조금 확대했잖아요. 이제 여기 학습지 교사라든가 이런 분들 다 빠진 게 또 문제라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일단 재원의 문제들이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거 지원들은 확충해 나가고 더 나가서 적극적인 재정 지출을 아까 뉴딜도 그렇고 기존에 있었던 사업
그 결정된 예타 면제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미리 자금 집행한, 그러니까 사업 계획이 들어서 있으면 단축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어떤 재정 지출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 내에 돈을 뿌리는 게 일단 우선이지, 앞서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마련해야 되고 또 돈을 누가 얼마를 더 내야 되고,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릴 문제거든요. 저는 물론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당장 이게 경기 부양의 차원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면이 있고, 저는 중장기 정부의 이 2년간 꾸준히 이걸 달성하리라고 기대합니다만 세금 인상이 결부되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사실상에, 특히 자영업자들은 본인이 고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셀프 인플로이라는 말 그대로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25%에 해당되는 큰 숫자입니다. 이분들 문제들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아까 이야기한 세금 문제가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적극적 재정 지출, 특히 이번 3차 추경 이후에 또 안 되면 4차 추경까지 적극적 재정 지출 이후에 차근차근 추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지금 전 세계가 공이 지금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막대한 자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GDP 대비 지금 재정 지출 규모가 10에서 20%가 넘는 국가들이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지금 1차, 2차, 3차 추경을 합하게 되면 정부가 풀겠다고 한 돈의 규모가 240조 원 가량 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1900조 정도라고 친다면 우리도 이미 10%가 넘는 재정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물론 뭐 여당도 야당도 비슷합니다만 지금 돈을 쓰는 데는 동의하지만 과연 이 빚을 감내할 만한 수준인가? 그동안 우리나라가 중국과 일본에 비해서 이제 국가 신용 등급이 높다라는 것, 재정 건전성을 가장 첫 손가락 꼽았는데 과연 GDP 대비 40%를 넘어선 이 빠른 속도의 재정 부채 증가 속도를 감내할 만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습니다. 황 시장님. 네, 일단 아직까지는 여력은 있다라고 평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을 살펴보면 이거 가장 많이 쓰는 비율이거든요. 지금 45%에서 46% 정도 나오고 있고요. 지금 이 추세대로 계속해서 재정 지출이 확대된다면 아마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50%를 넘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국가들이 지금 대체로 100% 내외의 비율들을 보이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200% 정도 되는 거니까 뭐 유럽의 국가들이나 혹은 일본, 미국도 지금 한 100%는 좋게 되는 수준이고요. 따라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는 재정 지출 확대의 여력이 있다. 빛으로 조달한 재정 지출 확대의 여력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면 사실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정 상태가 악화될 위험성들은 배제하기는 어려운 거죠. 어제 이제 무디스에서 우리나라 국가 신용 등급을 계속 이전에 AA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를 했습니다. 아직까지는 해외 기관들, 해외 신용평가 기관에서도 한국의 재정 상태, 재정 건전성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속도로 확대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내년까지는 비슷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 2% 달성이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해마다 재정 지출은 2%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재정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라면 결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악화되는 추세로, 그리고 이것이 결국은 미래 세대에 대한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예. 자, 지금부터는 이 시청자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자본시장, 금융시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많이 붙는 질문이 삼성전자 지금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제 주변은 주로 이제 방송 관련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난 3월 중순만 하더라도 종합주가지수가 1,500선을 밑돌았습니다. 이때 결정적으로 증시 반등의 역할을 한 건 개인 투자가, 이른바 이제 동학개미 운동으로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그동안 외국인이 셀코리아, 내다판 주식을 대부분 사들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1,900선 위로 올라와 있어요. 이게 적정 가치인지 아니면 이게 또 한번 떨어질 수 있는지 두 분의 이제 전망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홍 박사님. 예, 저는 조금 이제 조심해야 된다 쪽이죠.
왜 그러냐면 이 두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이 굉장히 싼 건 인정합니다. 그 자산 가치 대비해서 보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PBR이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는데 0.8배예요. 굉장히 쌉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주식시장에 참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돼야 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이제 주가가 이제 2,000포인트, 특히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700포인트에 근접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역사적인 고점들을 향해서 나가려면 이제 이 확인이 하나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2분기, 3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이제 나쁜 실적을 받아들고도 당신이 놀라지 않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실적이 바로 회복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게 개별 기업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걱정인 거죠. 즉 간다 이러고 가는 종목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네이버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런 기업들 좋아 보여요. 다만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옥석 구분 없이 오름 경향이 좀 보인다라는 거죠. 이럴 때 시장이 좀 이제 저희들은 괜히 이제 미리 걱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코노미스트라는 게 뭐 이 직업이 그렇습니다. 미리 오지도 않은 디플레를 걱정하고 있잖아요. 또 오지도 않은 아직 재정 불안을 걱정하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지금까지는 저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인 의견을 가진 편이었는데 네. 이제는 좀 종목별로 선별하자. 아까 이야기했었던 우리 뉴딜의 세 가지 테마 기억나시죠? 그죠? 사회 간접 자본에 대한 어떤 부분, 비대면 접촉이라든가 또는 정보통신망 뭐 관련돼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앞으로 변화될 세상에서 수혜가 기대되고 기업의 펀더멘털이 상대적으로 내년 전망이 괜찮아 보이는 기업들도 분명히 제가 있습니다만 다 있지는 않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은 이제 조금 옥석 구분이 필요한 시점 아닌가 생각됩니다. 근데 이런 그 증시 반등세가 그리고 글로벌 전 세계 다 동조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글로벌 투자은행들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시장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어요. 경기 회복 기대감을 등에 업은 거죠. 그러나 7불 경제는 워낙 좋지 않습니다. 이게 반영이 되지 않고 시장이 경기 회복 기대감을 등에 입고 계속 간다.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은데 이게 얼마나 더 갈까? 이 부분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데 동학개미 운동이 이번에 성공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동학개미 운동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네. 지금 사실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된 거는 3월 달부터 이미 동학개미 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1450까지 떨어졌을 때 사실은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주식시장으로 유입이 됐었고요. 이렇게 1400대 혹은 1500대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사실은 상당히 유의적인 수익률로 이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동학개미 운동 자체는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의 시점에서 주가를 그러면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한 모습으로 가져갈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주가 지수가 1900선을 지금 넘기고 거의 2000선을 향해서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업 실적들을 살펴보면 지금 2분기 기업 실적은 거의 사상 최악의 실적을 달성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많고요. 심지어는 3분기까지도 이러한 안 좋은 실적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주가와 실물 경기 간의 이 괴리감이 상당히 지금 벌어져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더 이상 그러면 이전처럼 활발하게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이 주식시장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평가를 해보면 사실 저가 매수 기회는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에 들어왔을 때는 오히려 굉장히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보일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향후 추가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유입은 이전에 비해서는 상당히 둔화될 가능성을 오히려 조금 더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국내 주가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성을 쥐고 있는 것이 사실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입니다. 이전의 상황들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사면 주가는 상승을 했고요. 반대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팔면 주가가 하락했던 이런 기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물론 동학개미 운동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극적으로 뒤집는 그런 상황들이 현재는 나타나고 있지만 결국은 주가가 2천을 넘어서 이전 고점들을 돌파해 나가기 위해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귀환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외국인 투자자들이 과연 그럼 언제 돌아올 수 있을 것이냐를 예상을 해본다면 결국은 미국 시장이 혹은 유럽 시장이 본격적인 회복의 모습, 미국의 기업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야 비로소 외국인 투자자들이 돌아올 가능성들이 높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따라서
현재와 같이 이전과 같이 그렇게 강력한 주가 상승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은 오히려 조금 더 떨어지고 있는 시기다. 따라서 조금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신중한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일 거예요. 앞서서 한국판 뉴딜의 3대 이제 기조를 말씀하셨습니다. 디지털 인프라에 비해서 이제 비대면 사업, 그리고 SOC의 디지털화. 사실 SOC에다가 사회 간접 자본에다 디지털화를 붙였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지만 어쨌든 테마주는 늘 있고요. 예.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비행기 안 타고 지금은 항공 수요가 없기 때문에 비행기가 못 뜨고 있지만 전형적으로 모든 게 다 비대면 사업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다시 어느 정도 이제 접점을 좀 찾아야 되는데 단기가 아니라 언택트 이외에도 코로나 이후 이외에 장기적으로 이런 종목은 좀 관심 가질 만하다. 어떤 걸 추천하시겠어요? 일단 세 가지를 저희들이 이제 좀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정보통신 산업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애널리스트들,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실적이 발표된 다음에 또 조정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어쩔 수가 없는데요. 그래도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을 살펴보면 세 업종이 올해 연초 대비해서 지금의 이익 전망이 상대적으로 덜 빠지거나 오히려 개선된 업종이 세 업종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가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업종이고요. 두 번째가 바이오테크, 세 번째가 필수 소비재 업종들을 들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필수 소비재 업종은 뭐 지금 다 외식 안 합니다. 그러면서 반조리 상품이라든가 배송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이커머스의 가장 큰 혜택을 보고 있고, 실제로 지난 3월 기준 우리나라 온라인 상거래 보면요, 이쪽에 그 생필품이라든가 음식료 제품들의 증가세가 전년 동기 대비 90% 정도 나옵니다.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비대면, 물론 이제 제도적 많은 어려움들은 있습니다만 이쪽에서 좀 더 성장 가능성들은 상당히 있지 않냐라는 그런 기대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보통신이 또 그 망을 까는 부분들도 있고, 특히 5G 쪽, 이제 앞으로 통신 이쪽의 장비 이쪽에서도 상당한 투자들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에서 일단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는 이렇게 3대 업종이 상대적으로 좀 안전하고 이익 전망도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너무 시대에 맞게 전망을 해주셔가지고. 네. 자, 그러면 이제 황 박사님 기대가 큽니다. 네. 일단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네. 일단은 정책 수혜주라는 것들을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5G 통신망을 이제 정비하는 작업, 그 다음에 결국은 데이터들을 처리를 해야 되고 데이터들을 수집을 하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하드웨어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관련된 정보통신과 관련된 소재 산업, 부품 산업, 그리고 장비 산업에 관련된 그런 주식들은 상당 부분 조금 유망할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지금 한국판 뉴딜과 관련해서 이전에 소부장에 대한 그런 이제 그 지원 정책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쳐보면 결국은 그 정보통신 디지털 그 인프라 구축을 위한 소부장 산업에 있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굉장히 집중될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전에는 계속해서 국산화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해외 수입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던 그런 소재나 부품, 장비 같은 경우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노광이라든지 뭐 애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재나 부품 상대 이전까지는 해외 수입 의존도가 높았던 그런 영역이라면 오히려 조금 더 현재로서는 관심을 가져볼 만한 부분이 아닐까 그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각 두 분한테 1분씩 시간 드릴게요. 자, 지금 계속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시장 지분 굉장히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주식시장, 금융시장의 변수가 될 만한 거 어떤 걸 눈여겨봐야 되는지. 예, 백신입니다. 백신. 예, 치료제는 사실상 이제 가시화가 좀 되고 있는 것 같고 실제로 그 기대는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최근에 전 세계 각국들이 다들 가을에 또 재유행을 검내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이 백신 관련돼서 수많은 어떤 테스트들, 기간들을 단축해 주겠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여기서 혁신적인 효과 있는 백신이 개발되느냐 여부가 2차 유행을 막아내는 가장 중요한 동기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실장님. 조금 더 이제 타이밍을 길게 보면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훨씬 더 격화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1차 무역 합의는 도출이 되었지만 사실 1차 무역 합의는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공세를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결국은 우리나라 특히 이제 수출 기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향후 미국과 중국 간의 그런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이 중국을 생산 기지에서 이렇게 비중을 축소하면서 그 중국의 생산 기업들을 중국 이외의 지역으로 옮기는 이런 과정에서 과연 우리나라가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이인철의 경제 인사이트 첫 시간이었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의 기획 의도는 경제가 어렵다는 거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이 비판에 그치지 않고 해법과 대안을 모색해보는 시간이고요. 더 나아가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경제 문제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프로그램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자 눈높이에 맞춘 경제 전문 프로그램 이인철의 경제 인사이트 오늘 여기까지인데요. 오늘 첫 시간 빛내주신 두 분 다음 주에도 많은 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춘욱 박사, 황세현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